다른 유능하신 분들에 비해서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나눔 강의를 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딱히 뭐 강의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지금까지 좀 공부하고 투자하고 그러면서 어, 느꼈던 거나 이렇게 생활에 그 적용하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 차원에서 한번 공유한다 생각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이렇게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처음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 가장 처음 투자라는 것을 한 게 저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처음 그 투자를 시작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과감하게 주식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 계신 그 많은 분들도 여기 주식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조금 드는데 어, 맞나요? 부동산 말고 주식도 관심들 있으실 것 같은데 음, 아마 작년쯤인가? 작년 21년도 1월쯤에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매스컴에 언론에 막 처음 시작하는 주식하는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막 사고 있다. 막 그런 기사를 많이 봤는데 그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왜 삼성전자 이렇게 살까? 막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계좌를 한번 과거 시점으로 한번 조회를 해봤거든요. 근데 저도 2010년에 처음 삼성전자를 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정말 막 소름 돋았거든요. 내가 지금 작년에 사람들이 주식이 막 상승할 때 막 관심 가졌던 삼성전자를 제가 10년 전에 또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관심을 가졌었구나. 그런 거에 되게 소름이 돋았었고, 사람들이 10년이 지나도 참 변함이 없구나. 이런 것들이 좀 느껴졌었거든요. 아무튼 그때 제가 2010년도 10월 3일 날 삼성전자 주식을 74만 원에, 74만 7천 원에 샀는데, 삼성전자 주식이 50분의 1로 액면 분할했기 때문에 지금 가격으로는 아마 한 15,000원 정도, 이 정도 가격에 제가 샀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시점을 한번 봐보면은 제가 요때 샀어요. 요때 2010년도 그게 요 가격이거든요. 이 다음에 어떻게 됐죠? 엄청나게 이렇게 상승을 이제 맛봤는데 이때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글로벌 4에 등극했다. HTC를 제치고 첫 4위에 진입했다. 막 이런 식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잘 나가던 회사가 뭐 노키아, 뭐 애플은 그때 잘 나갔었고 뭐 이런 회사들이었었는데 이런 회사들 지금 남아 있나요? 애플 말고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삼성전자한테 다 잡히고 망하고 그랬어요. 삼성전자가 이것들 다 이기고 지금 글로벌 탑 1이거든요. 애플이 물론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긴 하지만 출하량으로 따지면 지금 삼성전자가 탑 1입니다. 아무튼 그때 당시에 저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잘 될 것 같았어요.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잘 되면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도 잘 될 거라고 생각했었고 지금 가격은 너무 싸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사야겠다 하고 삼성전자 샀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은 알겠지만 그때도 않고 작년까지는 무려 10년 동안 7배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무려 7배가 넘게. 어. 근데 제가 이 주식을 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저는 이걸로 돈을 하나도 벌지 못하고 단 6일 만에 삼성전자를 매도했어요. 여기 아까 전에 11월 3일 날 샀는데 11월 9일 날 현재가 기준으로는 15,600원에 아까 전에 70 뭐 얼마 7,000원에 70 뭐 얼마 7,000원에 샀는데 어, 저는 되게 굉장히 좋은 종목도 알았고 그리고 이게 잘 될 것도 알았고 그리고 가격도 되게 싸게 잘 샀어요. 잘 샀는데 돈을 거의 벌지 못했어요. 돈은 뭐, 뭐
뭐한 20만 원인가 벌었나 그랬을 겁니다. 아마 뭐, 뭐 전혀 벌지 못했어요.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음,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저는 하나도 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왜, 왜 돈을 내가 벌지 못했을까 제가 한번 되돌아보면은 저에게는 부족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부족했던 거는 일단 돈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돈이 뭐 많진 직장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가지고 수중에 돈이 뭐 많아봐야 뭐 몇백이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는 200 정도를 넣었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잘 뭐 올라서 잘 그 수익을 잘 먹었다고 하더라도 7배가 올랐으면은 1,400만 원, 1,400만 원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제 인생을 바꾸거나 뭐 경제적 자유가 되는 뭐 그런 돈이 아니잖아요. 1,400만 원. 여러분들이 뭐 1,400만 원 벌겠다고 막 10년씩 투자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훨씬 더 큰 돈을 원하고 그러실 텐데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못 벌었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저는 그 돈을 지켜낼 능력이 없었어요. 200만 원을 투자하고 그 200만 원을 지켜낼 힘이 저한테는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 돈으로 음, 막 멋있는 정장도 하나 사 입고 싶었고 그리고 해외여행도 가고 싶었고 뭐 친구들한테 막 멋있게 밥도 사고 싶었고 술도 사고 싶었고 그리고 다음 달 카드값도 내야 됐었을 겁니다. 내가 얼마를 지금 벌고 있고 그리고 얼마를 써야 되고 또 얼마를 저축할 수 있고 얼마를 사용해야지 내 생활에 문제가 없고 어느 정도 지출을 해야지 내 자존감에 문제가 없고 최대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하나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익을 낼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한다면은 단기적인 성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거는 그냥 다 휘발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쩌다가 뭐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뭐 초장부터 그냥 확 망해가지고 아예 그냥 투자판을 떠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투자 성과는 이게 제가 어디 책에서 봤는데 돈 곱하기 투자 그 지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되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돈 곱하기 투자 지식이에요. 요 가운데가 곱하기예요, 곱하기. 우리가 투자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1밖에 없으면은 투자 성과는 아주 조금 나올 거예요. 근데 돈이 우리가 있어. 돈이 막 엄청 많아도 투자 지식이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거 반토막 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3, 4 이러면 우리가 3배, 4배를 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투자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잘못된 레버리지야. 막 빚 어디 막 대부업 썼어. 그러면은 투자 성과는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곱하기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가 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근데 저는 이제 그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은 다 투자 지식이 어느 정도 많이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 지식에 대한 강의는 뭐 다른 훌륭한 분들한테 많이 배우고 계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알려드리는 거는 주제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릴까 해요. 음, 한 학생이 A라는 학생이 국어 점수가 엄청 높아요. 국어를 엄청 잘해요. 그리고 근데 수학은 15점밖에 안 돼요. 영어는 10점. 이 학생이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을까요? 아마 이 학생은 좋은 대학교는 못 갈 거예요. 국어 점수가 아무리 높아봤자 이게 낮기 때문에 좋은 대학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좋은 대학교를 가려면 당연히 수학이나 영어를 공부해야 될 거예요. 국어는 잘하니까. 수학이나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이 학생한테 야, 너 A야 공부 좀 해라 이러면 이 학생이 뭐 공부하냐면은 보통 대부분 A를 공부해요. 왜냐면 A를 공부하는 게 자기가 편하거든요. A를 공부하면은 자기가 잘한다는 느낌도 받고 자존감도 높고 재밌고
그렇기 때문에 A를 자꾸 공부해요. 근데 이 학생은 수학이나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학생인데 수학 공부하면 자기가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뭐가 좀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수학이나 영어를 공부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뭐 수포자 뭐 이런 거 하고 수학 포기하고 영어 포기하고 국어 가지고 어떻게 갈 수 있는 대학 없나 막 찾게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결코 이 학생은 좋은 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지금 이렇게 A 학생처럼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투자 지식이 쌓이는 거는 굉장히 멋있어요. 막 블로그에 막 이렇게 쫙막 그래프 그려가면서 막 작성하고 이러는 거는 상당히 멋있어요. 누가 보기에 와, 저 사람 되게 투자 잘해 보인다. 아, 저 사람 멋있다. 막 이렇게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있고, 아, 어디 지역이 좋다, 좋다.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투자 지식이 쌓이는 거는. 근데 돈 모으고 아끼고 이러는 건 어떻죠? 힘들고 하기 싫고 아 이거 뭐 찌질하게 느껴지고 하기 싫어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안 해요. 근데 아까 전에 봤다시피 투자 성과는 반드시 돈 곱하기 투자 지식입니다. 이게 아무리 높아봤자 이게 없으면 성과는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 A처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그리고 하고 싶은 거 그런 것만 해서는 투자 성과가 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쩌면 수학이나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학생일 수도 있어요. 어,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이랬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굉장히 유명한 말이잖아요. 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한 그 리서치 결과가 고등학생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메타인지가 높은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더라라는 결과가 있어요. 그 학생 자체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모르고 뭘 아는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알고 있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투자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내 자신을 아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투자 세계에서 내 자신을 안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투자에서는 제 자신을 안다는 게 바로 내가 돈을 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모을 수 있는지, 얼마를 쓰는지, 얼마를 써야지만 내가 생활이 가능한지, 얼마까지 아낄 수 있는지, 이 정도 이상으로 아끼면 내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지, 아니면 극한 상황이 됐을 때 최대로 아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저는 제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투자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자신을 아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은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목표가 얼마 전에 하리님 그 부자 강의에서 아마 계산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가 필요한지, 우리가 살면서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엄청 크잖아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돈이 엄청 커요. 그래서 그 목표에 어떻게 달성할지 그거에 대한 목표거든요. 그냥 그 금액에 대한 목표라기보다는. 그래서 어, 그 목표를 계산하는 잠시만요. 어, 혹시 이거는 지금 화면 공유가 지금 안 돼 있죠? 제가 처음에 화면 공유했던 거 같아서. 공유를 풀고 다시 하셔야 돼요. 아, 네. 공유 중지. 그 공유 설정하실 때 네네. 첫 번째 있는 제일 큰 화면을 설정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이렇게요. 예. 네네네, 이렇게. 네네. 아, 이게 맞춰가지고 안 되네요. 제가 그 우리가 목표에 도달하는 조금 디테일한 목표라기보다는 디테일한 계획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엑셀을 열어야 되는데 제 엑셀이 안 열리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왜 안 열리지? 조금 오래 걸리시면 네네. 화면 공유를 푸시고 엑셀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아, 예, 잠시만요. 네. 엑셀이 제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엑셀이라서 어, 아, 어, 아, 죄송합니다. 네. 좀 전에 폴더 이름이, 아니 파일 이름이 장인 네. 장모님의 노후야. 그런 파일도 있었어요, 아, 지금. 예, 제가 지금 장모님의 노후를 제가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아이고, 죄송한데 네. 제가 그 하나 더 들어갈게요. 여기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안 지성하셔도 됩니다. 이게 바로 라이브의 묘미. 나눔 강의를 연습해 봐야 되는 이유. 그러네요. Recording in progress. 혹시 이쪽 얘 공유가 지금 끄고요. 네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공유를 끄시고 발표자가 네.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아, 제가 엄청 당황해가지고 네, 원래 그래요. 라이브 하면 이렇게 하면 당황을 해서 진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눔 강의를 꼭 하시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돈 안 받고 그냥 테스트 해볼 수 있을 기회가 생기면 많이 해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럼 나중에 진짜 중요한 강의를 해야 될 때 실수를 안 하게 되거든요. 와, 네, 이거를 혹시 지금 울리나요? 네, 살짝 올립니다. 아, 이제 안 울리나요? 네, 네, 괜찮아요. 아, 예. 이게 그 이게 그 목표에 대한 그 제가 만든 엑셀인데 이 엑셀의 변수 값은 이 종잣돈과 적금 금액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수강하시는 그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 본인의 목표 금액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 돈이 내가 꿈꾸는 희망하는 금액이 50억이다. 50억이다. 그러면은 내가 현재 지금 종잣돈이 5억이 있고 이게 단위가 10,000원 단위여가지고 이게 여기다가 공 4개를 붙이면 이게 5억이거든요. 내가 지금 종잣돈이 5억이 있고 그리고 매달 5천만 아니 매월 아니 매년 5천만 원씩 제가 모을 수 있다면 그래가지고 25%의 수익률을 매년 복리로 만들 수 있다면 9년 후에 50억이 된다 이런 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표에서 바꿀 수 있는 변수값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잣돈과 적금 금액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종잣돈이 뭐
2억 정도 있어요. 2억 정도 있고, 그리고 월 모으는 적금 금액이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20년 동안 낸다면은 투자 원금은 종잣돈 2억에 그 2천만 원씩 모아가지고 원금은 6억입니다. 근데 5%씩 복리로 이익을 얻는다면은 11억이 되는 거고 10%씩 복리로 수익을 얻는다면은 25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5%씩 얻으면은 53억, 20%씩 얻으면은 110억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나누는 표인데 여기서 이 표에서 사실 우리 여기서 계신 분들은 다 종잣돈 가지고 있는 그 규모가 다를 텐데 뭐 누구는 뭐 이게 뭐 1억일 수도 있고 누구는 1억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5억일 수도 있고 뭐 그럴 거예요. 이거 종잣돈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것도 변수값이 아니라 이것도 고정값인 거죠. 개인으로 놓고 보자면은. 그래서 이게 종잣돈도 고정값이라면 바꿀 수 있는 값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이 투자 수익률은 투자 지식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만약에 목표가 50억이다. 그러면은 지금 20%의 수익률을 복리로 3억이 있는 사람이 연간 2천만 원씩 모았을 때 14년이 걸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20%의 복리로 수익률을 낸다는 거는 워런 버핏의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워런 버핏보다 더 잘할 자신 있다. 워런 버핏 그게 별거 아니더라. 그런 사람들은 요거나 요거를 이제 꿈꾸시면 됩니다. 워런 버핏 그 할아버지 그것보다 내가 충분히 잘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꿈꾸시면 돼요. 근데 산술적으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 누구도 지금까지 70년 넘게 워런 버핏을 이긴 사람이 없는데 나라고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갖는다면은 이 안쪽으로 목표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이 안쪽으로 목표를 설정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15%의 수익률을 목표로 했는데 나 목표는 14년에 50억 만드는 게 목표인데 15% 수익률을 했더니 30억밖에 안 되네. 망했네. 나 못 이루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걸 바꾸셔야 돼요. 이걸 바꿔야지 이룰 거 아닙니까? 이거를 바꿔야지만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도 33억밖에 안 되네 라고 하면 이걸 더 바꿔야죠. 제가 말하는 목표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거를 내가 얼마 모아야 된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없이 어떻게 목표를 이룹니까? 내가 목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내가 이렇게 바꿨는데도 이게 턱없이 부족해. 그러면은 기간을 느끼셔야 돼요. 내가 목표를 5년 안에 뭐 얼마 모으겠어 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 접근 금액도 최대한 막 했어요. 막 6천만 원 막 해가지고 최대한 했어요. 최대한 했는데도 안 나와. 최대한 했는데도 안 나오면은 당연히 꿈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늘리시면서 가지고 목표를 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 헤빌러 분들이 목표가 어디에 지금 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략 50억이라고 놓고 본다면은 이 종잣돈의 크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잣돈의 크기와 이 접근 금액으로 그리고 기간을 늘려가면서 내가 최대한 얼마까지는 모아야지 내 목표가 이루는 것이 현실적이구나라는 거를 한 번쯤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 투자를 하다 보면은 뜻밖의 행운을 만나요. 뜻밖의 행운. 갑자기 한 5년쯤 갔을 때 뜻밖의 행운, 갑자기 따블이 난다든가 그런 행운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안 일어날 수도 있는 목표를 갖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면 거의 확실시 되는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는 게 저는 현실적이고 이룰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뜻밖의 행운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뜻밖의 행운이 일어나면 기간이 단축된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현실적이고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강의가 끝나면은 이 표를 구글 스프레드에다가 만들어가지고 공유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자기가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내가 얼마 정도 모아야 되는구나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급적이면 목표 수익률을 워런 버핏 이상으로 올리지는 않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사람들 보면은 진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이게 50% 100% 수익률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단기적일 것 같아요. 그 해에 뭔가 엄청난 상승장이 없다든가, 그러니까 뜻밖의 행운인 거죠,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누적해서 몇 년 동안 누적해서 복리로 발생할 확률은 사실 높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높았으면은 워런 버핏이 70년 동안 최고일 리가 없어요. 워런 버핏이 70년 동안 최고인 이유는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복리를 20%씩 올렸기 때문인데, 그걸 하기는 뭐 1년이면 뭔가 뜻밖의 행운을 만나서 50억, 아니 50배, 50% 100% 수익률을 낼 수도 있지만 그거를 목표로 복리로 누리기에는 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밑으로 안쪽으로 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내가 어느 정도나 모아야지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 발 더 알았고, 그리고 우리의 목표에 대해서 한 발 다가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꼭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목표를 세웠으면은, 아까 전에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한 달에 얼마 정도를 모아야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봤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매년 그 돈을 모아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는 그 지출을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 쓰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얼마 쓰고 있는지도 당연히, 아니 얼마 벌고 있는지도 당연히 파악해야 되고요. 이 지출을 파악하는 목적은 일단은 뭐 당연히 이제 얼마 쓰고 있는지를 당연히 파악해야 되지만,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구분하는 게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먼저 그 선행이 돼야지만 그 돈을 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갑자기 뭐 이렇게 뭐 생기는 그런 일까지 포함했을 때,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뭐 갑자기 그런 생기는 일이, 이런 것도 어, 되게 평균적으로 일어나더라고요. 갑자기 생기는 일조차도 내가 저는 가계부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돈 쓰는 걸 관리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이러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돈 쓴 거에 제 인생이 되게 다 담겨 있더라고요. 내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이런 걸 다 파악하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 자신을 아는데. 근데 전 가계부 되게 열심히 쓰고 한 몇 년 동안 진짜 굉장히 열심히 써가지고 그거 많이 보고 그러는데, 이거를 지출을 파악한다는 게 1년, 2년 이렇게 파악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지속적으로 파악하다 보면은 우리 우리 집안에 뭐 특정한 뭐 이벤트들이 발생하는 건마저도 평균적으로 회귀하더라고요. 뭐 엄마가 갑자기 뭐 허리 아파서 시술 받아서 병원비 내줘야 돼, 이런 것조차도 평균적으로 회귀해서 그 부분을 따로 떼놓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야지 내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 생활이 투자를 침투하고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지출을 좀 오랫동안 파악하고 그랬으면 좋겠고, 그거를 되게 장기간 하다 보면은 그 예산 그런 게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악해지면은 우리는 예산을 세워야 돼요. 우리 김승호 회장님이 얼마 전에 강의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내가 번 만큼 쓰라는 거예요. 내가 번 만큼. 근데 사람들은 번 거보다 더 쓴다고, 카드를 쓰면서 번 거보다 더 쓴다고 하는데, 어, 국가도 1년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 예산 안에서 씁니다. 그 예산이 넘어가면 어떻죠? 추경을 받든지 뭐 해서 더 예산을 더 받아서 쓰지, 빚내서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빚내서 쓰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 안에서 씁니다. 근데 그 예산을 세울 때 어떻죠? 우리 이 예산을 뭐 그냥 국가 재정 이러면서 예산을 짜나요? 되게 디테일하게 짜잖아요. 뭐, 이거는 뭐 어디 서울시 예산, 어디 예산, 그 서울시 예산에서 뭐
도로교통 예산, 복지 예산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지출을 파악했으면은 그 지출의 성격을 분리해서 나눠야 되고 그 지출의 성격에 맞는 예산을 설정해서 그 예산 안에서 쓰는 습관을 들이면은 이 돈 모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참고로 우리 가게가 하고 있는 그 예산이에요. 우리 가게 예산인데 이게 제가 저희는 맞벌이 부부인데 제가 벌고 제가 지출하는 그 예산이고요. 요 밑에 게 제 와이프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합계예요. 제가 좀 친해지면은 이거 공개할 수 있는데 아직도 저 안 친하니까 이거 그냥 제가 금액은 제가 감췄어요. 그 대신 퍼센트만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전체 제가 번 금액에서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로 나눴고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로 나눴고 그리고 가계 공동 금액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보험비 따로 뺐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나누고 있는데 저축률이 몇 퍼센트죠? 65%입니다. 저는 저축률이 65%.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더 지독한 사람이에요. 67%를 저축하고 있어요.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에요. 이 예산을 그래서 우리 가게를 합치면은 66%의 저축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예전에는 훨씬 높았어요. 저희가 이게 막 75, 막 80 막 이랬어요. 굉장히 높았었는데 좀 이제 나이도 먹고 좀 먹고 살만해지고 그래가지고 저희 와이프가 계속 막 여행비 올리자 막 계속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많이 좀 되긴 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고정지출 부분이에요. 고정지출 부분인데 우리가 흔히 돈 아낀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서 아끼냐면은 여기 변동지출이나 가계공동 이런 데서 아끼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아낀다 그러면은 막 식비 아끼려고 그러고 막 외식비 아끼고 여행비 아끼고 막 이런 식으로 아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고정지출에서 먼저 아끼셔야 돼요. 이게 훨씬 더 파괴력이 크거든요. 고정지출이 훨씬 더 파괴력이 큰데 사람들은 자꾸 돈 아낀다 뭐 하면은 냉장고 파먹기 뭐 이런 거 하면서 식비 아껴요, 식비. 근데 그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전에 먼저 고정지출을 먼저 아낀다. 예를 들어서 여기 부모님 용돈 있잖아요. 이 부모님 용돈 이런 거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한데 저는 이거 처음에는 없었어요. 제가 이런 거 없었어요. 처음에 저희 와이프가 부모님 용돈 드리자고 했을 때, 야, 뭔 소리야. 우리가 먼저 부자가 된 다음에 그 부가 흘러 넘쳐야 돼. 그러지 않고서는 다 같이 가난해지는 거야. 안 돼. 하고 다 이런 거 하나도 안 했었어요. 근데 점점 이런 게 나중에 생긴 거지. 지금도 보면은 알겠지만 고정지출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고정지출. 핸드폰 비용 저는 14,000원 되거든요. 저희 와이프도 2만 원 이 정도 돼요. 그런 거, 인터넷비 이런 거 그런 거를 저는 되게 극성스럽게 싼 걸 찾아요. 그냥 적당히 싼 게 찾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극성스럽게 그렇게 고정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성스럽게 아껴요. 고정비는. 오히려 변동 지출에 대해서는 저는 좀 후한 편이에요. 여기 뭐 자기 개발비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후하고 뭐 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후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 가계 공동 이 부분이 저희 저희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비용들이거든요. 이 부분이 뭐 외식비, 여행, 마트비 이런 것들이 저희 부부가 행복하게 살게 하는 그 금액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얼마로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항상 상의를 해요. 저희 부부는. 우리가 이번에 월급이 5만 원 올랐어. 그 5만 원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상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항상 야 지금 금리가 야 이게 뭐냐? 적금을 올려야지. 그래요. 그러면 와이프는 아니야 우리 외식비 좀 올리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외식비 올릴 때 저희 와이프랑 저랑 상의할 때 어떤 식으로 상의하냐면은 우리 외식비 지난달에 조금 부족했어 좀 올리자 그러면은
제가 그래 10,000원씩 올리자. 우리 한 달에 외식비 10만 원씩 지금 내고 있거든요. 저 10만 원, 와이프 10만 원 이렇게 내고 있는데 이런 걸 조절할 때 그래 20만 원으로 올리자가 아니라 그래 11만 원으로 올리자 그래요. 그리고 11만 원으로 다음 달을 살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되네? 이게 되거든요. 그래 굳이 거기다가 10만 원 단위, 5만 원 단위로 올릴 필요가 없어요. 10,000원 단위로 올려도 충분히 그 효과가 나요. 왜냐면은 10만 원이던 게 11만 원 되면은 한 번 더 외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시간을 따져보면 외식할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날 중에 하루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만족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게 디테일하게 조정을 하거든요, 저희는. 마트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 15만 원씩 내고 있는데 조금 올리자 그랬을 때 저는 16만 원으로 올리자고 그래요. 이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가져가도 충분히 만족도는 높아지더라고요. 불필요하게 안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통장 나누기인데 저희는 이 예산을 나눈 거에 대해서 다 통장이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비상금 통장, 외식비 통장, 여행비, 마트비 이런 식으로 여행비, 마트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게 통장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비 통장을 카카오뱅크 통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통장에서 써요. 그래가지고 공유를 해놔요. 그러면은 와이프도 얼마 썼는지 확인할 수 있고 저도 얼마 썼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 외식비 통장에다가 입금하는 날이 15일이다. 그러면은 15일이 거의 다 됐을 때쯤 되면은 외식비 통장이 간당간당해지죠. 그러면은 안 먹어요. 안 먹어. 그런데 이게 막 넉넉해요. 15일 날 입금되는데 막 그 달에 막 일정이 막 많아가지고 외식을 많이 못했어. 그러면 이게 외식비에 10만 원이 남잖아요. 15일이 됐는데. 그러면 그때 막 소고기 먹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내다 보니까 어떤 달은 힘들고 어떤 달은 넉넉하고 그렇게 돼요. 대부분 평균을 회귀해요. 저희가 그 돈을 예산을 세워놨으면은 그 예산 안에서 쓰려는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외식비를 썼는데, 외식비를 20만 원 쓰기로 했는데, 15일 날 입금되는 날인데, 막 1일부터 막 거의 막 잔고가 막 간당간당해요. 그러면은 저희는 그 외식비를 안 쓰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이 마트비에서 조금 가져옵니다. 만약에 조금 넉넉한 통장이 있으면 조금 가져와요. 이런 식으로 마트비나 비상금에서 좀 가져오든지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넘기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거기서 맞춰서 살아요. 그래서 저희 부부를 잘 알고 그런 사람들은 저희 부부한테 되게 많이 듣는 얘기가 우리 돈 없는데 이 얘기예요. 저희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항상 사람들이 물어봐요. 야, 니네는 맞벌이 하면서 둘 다 직장 다니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직급도 올라갔으면서 왜 그렇게 맨날 돈 없냐, 돈 없다, 돈 없다 그러냐 이래요. 근데 저희는 진짜 돈이 없는 게 실제 적금하고 자산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외식비에 돈이 없어요. 외식비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맨날 먹을 때 야, 외식비 얼마 있어? 15,000원. 15,000원? 국수나 먹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 살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 막 괴롭다 이게 아니라 하다 보면은 이게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돈이 남으면은 돈 남았어? 그럼 소고기 먹어야지 하면서 소고기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돈을 되게 부족하게 쓰고 있다는 마음이 잘 안 들어요. 제가 엄청 너무 힘들어 막 그러면은 와이프가 저한테 그래요. 어떨 때 그래요. 힘들어 그러면은 그래 우리 적금 10,000원 줄이고 외식비 10,000원 늘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제가 금액을 까면 알지만 이게 다 10만 원 단위들이 아닙니다. 11만 원, 12만 원, 이런 식이에요 단위들이. 그게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지금 6년, 7년 정도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계속 합의해 가면서 이 금액을 맞춰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돈 쓰는데 부족함이 진짜 없어요. 그냥 충분히 쓰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저축률이 굉장히 높아요. 67%. 이거 많이 떨어진 겁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사실 결혼하면서 와이프가 막 보험도 막 좀 추가하고 우리 이제 돈도 좀 버는데 이제 보험 좀 추가하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저축률이 떨어진 거지. 예전에는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다 부부간에 이 표를 딱 놔두고 와이프랑 저랑 이 표를 놔두고 회의를 합니다. 매년 뭐 또 중간중간에 월급이 오르니까 그 돈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회의를 해요. 그냥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자고 만약에 10만 원이 올랐다. 그러면은 그때도 뭐 10만 원을 뭐 어디다 넣자가 아니라 그래, 적금 3만 원 넣고 외식비 1만 원 더 가. 막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한번 이런 과정을 그 해 보면은 결국에 이 저축 금액이 나오잖아요. 내가 우리 가게가 얼마나 저축할 수 있는지 그 저축 금액이 나오는데 그 금액이 아까 전에 저희가 그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목표와 어떻게 지금 맞닿아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목표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 표를 저는 째려봅니다. 이 표를 째려보면서 자, 내가 지금 3천을 모아야 되는데, 돈이 안 돼. 어디서 줄여야 되지? 어디서 줄여야 되지를 계속 째려봅니다. 째려본 결과가 이 표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표를 만드는 과정이 아마 여러분들의 자신을 알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근데 그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 제가 오늘 드린 얘기들은 좀 뻔한 얘기예요. 다들 모르시지는 않을 거예요. 돈을 아껴야 된다는 것도 아셨을 거고 너무너무나 뻔한 얘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투자 관련된 책들 많이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많이 읽어봤어요. 저도 좀 많이 읽어봤는데 뭐 이렇게 일일이 몇 권 읽어봤는지 세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투자 관련된 책들은 적잖이 읽어봤습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속도가 붙더라고요. 그 속도가 붙는 게 내가 굉장히 뭔가 좀 책을 많이 잘 읽어져서 속도가 붙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투자 관련된 책들은 대부분 내용이 비슷하더라고요. 크게 차이가 없고 거의 대부분 한 얘기를 또 해요. 대부분 비슷한 얘기들만 하게 돼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아니 왜 대부분 이렇게 다 비슷한 얘기들을 하는데 굳이 그 사람들도 투자를 할 때 그런 비슷한 책들을 읽고 투자했을 건데 그 사람이 또 성공을 해서 왜 굳이 똑같은 얘기를 또 한 번 더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굳이 또 더하지? 이거를 이 내용 다른 책들은 엄청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왜 더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게 그 사람들이 할 말 없어서 한 거다. 혹은 책 내고 싶은데 돈 벌고 싶어서 한 거다. 이렇게 좀 약간 왜곡되게 좀 바라보긴 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그게 아니구나. 어쩌면 투자라는 게 그런 뻔한 얘기들이 전부인 그런 시장이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뻔한 얘기들의 실천과 행동이 투자의 전부인 건 아닐까? 근데 내가 그런 거를 찾지 않고 자꾸 투자 정보나 막 화려한 뭐 그런 스킬들 그런 것만 배우려고 드는 건 아닐까? 내가 좀 더 이 뻔한 내용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너무나 뛰어난 사람들이 막 전 세계적으로 막 엄청난 성과를 이룬 사람들조차도 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알려주기 싫은 거네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바뀌었고 그런 뻔한 얘기들이 어쩌면 이 투자에서는 전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좀 그런 화려한 기술이나 스킬, 뭐 정보, 지식 그런 것보다는 이런 뻔한 것들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는 게 물론 투자 공부나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는 것도 좀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좀 길지가 않게 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엄님, 네네. 공유 끊지 마시고, 네네. 저 아까 전에 왜 우리 1년부터 20년까지 네네네. 워렌 버핏의 네네. 투자 목표 있는 그 부분 있잖아요. 한 번만 네. 보여주세요. 네네. 자, 아침부터 진짜 우리 또 가슴을 울리는 강의를 들었네요. 나눔 강의에 진짜 좋은 점이죠. 평범한데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진짜 많은 거지. 우리 저 프리엄님은 제 생각보다 또 더 훌륭한 사람이었네. 너무 대단한 사람이었네. 제가 지금 이제 프리엄님이 주신 이거 약간 조금만 올려주세요. 하면 이렇게 맞아 여기 예. 여기서 뭐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여기 종잣돈 3억을 우선은 마련하는 거 너무 어렵죠. 처음에 이 돈 마련하는 거 너무 어렵고요. 적금 금액 이 한 달에 1년에 4천만 원, 3천만 원씩 저금하는 게 얼마나 끔찍하게 힘든지는 우리가 다 알 거예요, 진짜. 한 달 100만 원, 200만 원 저금하는 게 보통 일이 또 아니거든요. 진짜 프리엄님, 와이프님하고 진짜 마음이 잘 맞으셔가지고 저렇게 67% 저금을 하는 건 상위 1%야, 1%. 사실은. 10%도 아니고. 근데 저런 얘기들 우리가 듣고 정신이 번쩍번쩍 나야 돼요, 진짜. 그러면 진짜 67%, 65%안 돼도 50%, 진짜 40%라도 적금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보시면요. 종잣돈 있고 적금 금액이 있잖아요. 이 종잣돈, 이 적금 금액을 마련하는 거 이것도 얼마나 힘든데 우리 목표가 30억, 40억, 50억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단기간에. 여기에 지금 옆에 있는 투자 원금 옆에 5% 수익률, 10% 수익률, 15% 수익률, 20% 수익률. 이 수익률이 없으면 그냥 모은 돈만 끝이에요. 그냥 원래 종잣돈 플러스 적금 금액하고 끝이란 말이에요. 이 옆에 5%, 10%, 그러니까 수익률이 적더라도 5%, 10%, 15%, 20% 얘를 만들려면은 뭔가를 해야 돼.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다가 아까 이제 뭐 중간중간에 진짜 운이 좋아서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점핑되는 시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없다고 쳐도 꾸준히 진짜 채권이라도 넣고 진짜 주식 투자라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뭔가를 해야 금액이 늘지요. 아무것도 안 하면 여기서 그냥 이자 늘어나는 정도. 요새는 이자 좋으니까 또 괜찮으려나? 이자 늘어나는 정도밖에 늘지 않는다고요. 숫자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자기 자본 곱하기 지식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식 계속 늘려가면서 뭔가 자꾸 액션을 취해야 저 금액이 복리로 늘어나고 저 퍼센트에 맞게 늘어나는 그거를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부자여왕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저 적금 모으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계속 모으고 저 돈에서만 딱 쓰고 끝나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네, 우리 이제 화면 공유 풀어주세요. 네. 네, 우리 아침부터 진짜 너무